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바로 일종의 하나의 클레임의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이다 할 때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를 의미하며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바로 무역은 개이종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라 개이종이란 말의 뜻을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계약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종결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개이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계약, 이행, 종결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세 단계 거래가 바로 무역의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계약에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계약이 되는데 이행의 과정은 뭐가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행은 만약에 물건에 대하여 의대죠. 바로 발송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운송이라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운송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이동하는 운송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대금에 대한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를 갖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바로 물건을 갖다가 보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금의 결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서 바로 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외국과 무역할 때는 상당한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박이나 물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보험의 대상이 된다 하는 철저한 물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선호는 절대 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왜? 임보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계약에서는 물건과 뭐가 되느냐 선박이란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는 철저한 물보험이다. 그래서 바로 개이종의 이행에는 운송을 물건 보내고 대금을 결제하고 보험의 과정이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종결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되는데 종결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스의 이야기가 끝나면 모든 얘기가 예스로 끝났다 그럴 때는 모든 건 끝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종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바로 노가 될 때 이때 바로 클레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종결 마지막 단계에서 예스냐 노냐에 따라 만약에 노로 끝났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중요한 클레임을 갖다가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로 클레임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클레임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 클레임을 얘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 클레임이 뭐가 되느냐 노의 경우 노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레임은 바로 요청하다, 요구하다인데 예스가 있다면 끝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행의 완결이 되죠. 완결이 된다는 얘기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결 과정 속에서 노가 될 때는 클레임에 대한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쪽에 우리가 배웠던 개이종에서 계약의 단계에 충분히 우리가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청약에 대한 응낙. 청약에 대한 응낙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얘기했고 운송은 여러 가지 알지만 물건을 갖다 시로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이행의 과정에 나타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종은 바로 종결을 얘기하는데 종결에서 예스가 되면 끝이지만 노가 될 때 클레임의 제도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번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은 개이종이다. 계약, 이행, 종결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바로 클레임. 앞부분에 먼저 개이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먼저 한번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항상 학문은 이중이 되죠. 앞쪽에 스물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쪽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이야기로 적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경영학의 어떻습니까? 바로 진행의 과정의 통째로 그 배열의 방향이 그렇지 오합지졸로 스키는 게 아니다. 책들 보면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앞에 요약에 대한 서머리가 비슷하게 전체 과정이 나오고 뒤에 가서 세부사항으로 연결되는 것 이런 시스템이 경영학의 바로 진행의 방법의 가장 정통적 방법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고 자 일단은 뭐냐
바로 전체적인 부위에 스물이 속하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여러분 개2종에서 종결이 될 때 예스가 되지 못하고 노로 끝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클레임이라는 이야기로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레임을 갖다가 제기하고 클레임이라는 단계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개2종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종결의 단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노가 될 때 클레임이다. 그런데 클레임의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 책 속에서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무역의 당사자 중에 한쪽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고의성을 가지든 또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했다. 그럼 뭐가 되죠? 바로 클레임의 조항에 속할 수가 있다 한 말이 되죠. 그럼 이제 이런 클레임은 바로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바로 상대로부터 손해배상을 달라 하는 이야기가 클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가 되고, 그럼 이 클레임에서 거의 대다수가 되는 대상은 뭐가 되느냐? 품질이 계약과 맞지 않다, 수량이 맞지 않다, 포장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상품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그렇죠? 상품 자체는 품질이나 수량이나 포장의 문제가 바로 상품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계약을 이행해서 우리가 나갈 때 바로 제3자에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개입이 되는 중간 과정에 뭐가 됩니까? 이행 과정 속에 운송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속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아까 얘기하던 개2종 그럴 때 중요한 계약의 문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행의 문제. 여기서 종결 속에서 예스가 되면 끝나지만 노가 될 때는 반드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지만, 물건 자체 계약의 위반이나 아니면 이행되는 속에서 뭐가 되죠? 선박에 문제가 일어났다든가 또는 보험에 문제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그 대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신용을 써줘야 된다 그러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신용장 개설. 신용장은 바로 이해되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신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쭉 넘어가죠. 지금 클레임의 조항사항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용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LC, 바로 Letter of Credit, 신용을 나타내는 편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Letter of 크레디트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신용을 나타내는 편지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를 명확히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겁니다. 한국 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직접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 이러면 좋은데, 바로 국가와 국가, 국경을 넘는 이런 무역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물건을 팔겠다는 수출자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되냐? 그럼 수입자인 임포트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트, 임포트라는 얘기를 넣죠. 그러면 수출자의 가장 고민은 뭐가 됩니까? 물건을 줬을 때 돈 못 받는 것에 대하여 고민입니다. 그죠? 물건을 줬는데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어야지? 고민은 돈 못 받으면 어야지?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임포트는 바로 뭐가 되느냐? 수입자는 돈 주고 물건 못 받으면 어야 하느냐? 돈을 먼저 줬을 때 물건 못 받으면 어야죠?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 둘이만 있다면 전혀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죠. 수출자의 경우는 야, 네가 돈만 주면 내가 꼭 물건 줄게, 꼭이란 말은 씁니다. 수입자의 경우는 뭐가 되죠? 네가 물건만 보내주면 내가 꼭 돈 줄게, 꼭이란 말은 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가 이러면 무역은 영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면 자기가 거래하는 뱅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뭐가 되냐? 수입자가 거래 은행에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게 되면 바로 이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주체가 되어서 수출자에게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를 날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후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누가 그럴 땐 바로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자는 자기 통장에 예금이 있지만 수입자 거래 은행이란 말이야. 거래 뱅크가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그죠? 이게 바로 주체가 됩니다.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꿈의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수출자에게 하는 말이 되겠죠. 수출자에게 뭐를 바로 중요한 화세 개념이 뭐가 되죠? 그렇죠.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다.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다. 이렇게 되겠죠.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 이 편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레터 오브 크레디트. 바로 신용자이라고 불러준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그 다음에 화대 관점을 갖다 반드시 정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저희가 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바로 뭐가 되냐? 수출자의 걱정 마라. 수입자가 우리 은행에다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네가 보내고 확실히 보내만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대금은 입증하겠다 하는 얘기가 뭐가 되냐? 그럼 바로 LC.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용장이다. 신용을 나타내는 바로 편지다 하는 말을 쓰는 게 바로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신용장 발부해서 이제 서로가 뭐가 됩니까? 태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클레임의 사항에 속하는 이야기다. 클레임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LC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레임에 만약에 제대로 돈이 주고받지 않으면 바로 분쟁이 되게 되며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무역은 전체로 개의종, 계약, 그 다음에 이행, 종결이라는 이야기가 될 때 이행의 과정 속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배송할 때 또 아니면 대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런 것이 계약처럼 되지 않았을 때 또 완벽한 종결을 가져오지 못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는 바로 클레임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쓴다는 거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LC도 역시 클레임의 한 조항이다 하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클레임이 걸렸을 땐 바로 법원이나 예를 들어 삼심법원에 가지 않고 바로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 같으면 이 무역으로 일어나는 거는 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사중재원에서 바로 예를 드느냐 그럼 중재를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갖다 제기하면 클레임을 갖다가 법원이나 이런 판결을 갖다가 붙지 않고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소송이 아닌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하여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하여 서로가 주고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중재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제3자인 중재원이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하자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게 따르는 게 뭐가 되느냐 중재 합의에 의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클레임의 중재사항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재는 절대 법원이 아니라 바로 제3자인 중재원을 통하여 수출자와 수입자의 입장을 갖다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서 모든 일을 완결짓는 걸 중재조항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클레임은 여러분 잘 알지만 원래 계약을 개의종이라는 과정 속에 이행되는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 바로 원래 계약과 달리 또는 여러 가지 중간에 대금을 주는 조건, 선적하는 데 문제, 보험의 문제, 계약의 위반사항, 개의종까지, 개의종에서 개의까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이걸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역에 대한 모든 분쟁은 해결해서 중재를 해줌으로써 일어나는 이야기를 끝내게 되는데 이런 걸 중재합의라고 얘기를 한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중재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6번째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트레이더 무역에 있어서 뭐가 되냐 인코텀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코텀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가격 조건을 얘기합니다. 국제적인 가격 조건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우리가 잘 말하는 바로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갖다 쓰고 인코텀스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하는 말의 정의를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무역 거래는 항상 상무다. 상무란 말은 상반간 거래,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를 상반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뭐가 되냐 부담해야 하는 의무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격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건이 정형적 가격 조건이 어떤 건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에 가격 조건에 대한 인코텀스 이 부위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이 인코텀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2010년도에 국제무역에서 결정된 가격 조건을 우리는 바로 인코텀스 2010이라는 말을 쓰고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가격 조건을 쓴다. 이 가격 조건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한다면 전에도 얘기를 가볍게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무역의 인코텀스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주어는 반드시 셀러가 됩니다. 셀러가 이거죠. 주체는 바로 셀러가 주체가 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어디까지 가져다 주느냐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체는 셀러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상품이란 대상을 어디까지 가져다 주고 얼마에 어디까지 가져다 주느냐 하는 조건. 냉정히 얘기하면 가격 조건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쓰고 이 가격 조건을 정형적으로 전 세계가 예를 들면 통일된 어떤 관행을 쓰는 걸 갖다 정형 조건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고 바로 인코텀스 예를 들면 2010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인코텀스 2010이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모든 운송의 도구로 다 쓰여지는 내용 7가지. 그 다음에 해상 운송에만 쓰여지는 내수로까지 해양 운송까지에만 쓰여지는 조건 4가지. 합해가지고 11가지 조건이 국제적으로 외국과 함께 모든 세계 모든 무역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하나의 통용되는 가격 조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여러분이 인코텀스 2010이라는 말 2010년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2010이라는 말을 쓰며 조건은 11가지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해양이나 또는 수산을 갖다 배로 통해가 이동하는 4가지 이외에는 다 모든 운송기구를 다 통하여 갈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 7가지. 바로 해상 운송을 통하여 수로나 해상, 물속 위에서 이동되는 그 4가지. 그래서 전체 11가지가 바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바로 인코텀스 2010이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매우 중요하다. 무역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책을 갖다 가만히 보면 인코텀스 2010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7가지와 4가지 종류가 구분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7가지와 4가지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앞쪽에서 우리가 쭉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모든 운송수단에 다 사용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건 7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해상과 내수로 즉 바다 위에서만 움직이는 또는 내수로에서 움직이는 종류 4가지. 통상 모두 몇 가지냐? 여러분 잘 알지만 7가지와 4가지를 합하는 11가지가 뭐가 되죠? 무역의 바로 정형 조건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가만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꼼꼼하게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고 가격을 따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우리는 고민하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며 정리는 모든 운송에 다 사용되느냐 아니면 해상에서 수로 위에서 즉 내수로나 바다에서만 쓰여지느냐 여기에 따라 바로 4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우리 책을 갖다 보며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EXW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공장 인도 가격이다. 이 공장 인도 가격은 바로 바다든 모든 운송 도구가 다 도입문이 되죠. 고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공장 인도 가격이라는 말은 판매자가 수출자가 바로 자기 공장에 만든 물건을 딱 공장에서 건너주면 사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모든 운송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가 EXW며 비용은 가장 물건값은 어디 되죠? 가장 싸죠. 왜? 운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EXW는 바로 매도인이 수출지인 공장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운송인에게 수출품을 건너준다. 그리고 공장에서 자기들은 만든 물건을 거의 공장의 입구에서 건너주고 끝나는 것. 이게 바로 EXW를 나타내는 공장 인도 가격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나가는 게 바로 운송 인도인 조건이다 하는 말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수출 내의 지점
일종의 공장이 아니라 약간 수정. 근데 통상 어떠냐? 수출 통관을 마친 계약 물품. 통관은 바로 우리 국내 물건이 외국에 나가기 위하여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통관이라고 하죠. 통관이 끝난 단계에서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운송인도다. 그러니까 FCA. 역시 FCA도 뭐가 되죠? 모든 운송이 다 동원되는 내수로에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오늘 여러분 알아두라 하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선척이라고 하는데, 선척은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플라이트, 어사이드 쉽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선적항에 가까이에 FAS, 바로 선척인도다 이거죠. 선척인도는 이건 바로 어디까지나 선척은 배와 관계가 되는 해수나 내수로가 되다 보니까 FAS라고 얘기하고, 플라이트, 운임값, 어사이드, 쉽, 배의 옆쪽까지 가져다 주는 조건 하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 조건에 나오는 내용 FAS다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의 FAS는 그래도 어디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배와 관련되고 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FAS는 바로 해상 용도에만 사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7가지와는 달리 4가지에 따로成立되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AS다 할 때 FAS는 바로 배의 선척에 가까이에, 한마디로 말하면 항구에 배가 있다면 그 부두까지 물건을 가져다 준다. 여기는 아무래도 해상이나 내수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FAS는 4군데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송비 지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도 조건이다. 이거는 물건을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운반 비용을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CPT라고 얘기를 하죠.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물품의 운송인의 창고까지 가져다 주는데 바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그 사람이 보관하겠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국내 물건을 일단 운송을 하기 위하여 바닷가에 있는 창고에까지 갖다 달라. 그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CI 뭐가 되느냐 F란 말을 쓰더라 하는 말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육상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운송비 지급, 창고까지. 그리고 이제 창고까지 가는데 운임비에다 보험료까지를 갖다가 CIP라고 얘기합니다. CIP. 이거 바로 육상 속에서 역시 얘들하냐 창고까지, 지정된 창고까지 물건을 실어주는 것과 보험료를 내주는 것. 누가? 항상 주어는 판매자가. 셀러가 뭐가 되느냐? 주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되죠. 셀러가 주어다. 바로 판매자가 물품을 어디까지 가져다 얼마에 가져다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운임만 육상 속입니다. 해상이 아니라 바로 수입자가 지정하는 창고까지, 국내 창고까지 이동하면 통상 국내 창고가 되겠죠. 운임만 준다 그러면 C 바로 여러분 PTD. 그 다음에 운임과 보험료를 다 준다 그러면 C 코스트 인슈런스 플라이트가 되니까 뭐가 되냐 CIP라는 말을 쓰더라. 이건 다 바로 수입자가 지정하는 창고까지 물건값만, 그 다음에 운임과 뭐가 물건값이 아니라 운임료만, 운임료와 보험료 이 2가지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바로 본선 인도 가격,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플라이트 임포트다. 그러니까 본선 인도라고 나오죠. FOB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선박 위까지 물건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되죠. 플라이트 온 보트. 보트가 바로 갑판 위까지 물건 가져준다. 아까 얘기하던 이야기들은 뭐냐, CPT나 CIP는 다 국내에 있는 뭐가 되느냐 창고까지. 예를 들어 수출자가 한국인이고 그 수입자가 지정하는 뭐가 되느냐 외국에 가기 직전에 창고까지 물건값만 운임료만 준다 CPT. 바로 여러분들 운임료와 보험료를 준다 CIP. 그러나 이거는 해상과 관계가 없지만 FOB는 본선의 갑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해상이나 내수로에 속하는 4가지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운임료 포함한 물건값.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CFR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죠.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운임료를 포함한 물건값.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운임료 보험료를 포함한 이야기 CIF. 그래서 요 4가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배와 연관이 되더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관세에 대한 지급, 세금까지 내준다.
그건 아직 배와 관계없으니까 바로 DDP가 되고, 그 다음에 도착지 터미널 인도까지 한다. 그럴 때 DAT가 되죠. 도착지 터미널 인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지 인도까지가 뭐가 되느냐? DAP다 하는데, 그건 바로 해상수송과는 관계없는, 해상수송은 요 네 가지, 해상수송과 관계없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7가지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물건을 어디까지 얼마에 가져다 주느냐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되고, 이게 바로 인코텀스 얘들은요 2010이라는 말을 갖다 썼는데, 이건 국제적으로 인정된 무역에 뭐가 되느냐, 바로 운임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단지 여기서 요 네 가지는 뭐냐 그러면 배와 관계가 된다. 그러나 이건 배 이외의 모든 운송, 배 이외의 모든 운송을 갖다 다 얘기하는데 여기 7가지다. 그래서 토탈 우리는 11가지가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우리가 운송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대금에 대한 결제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대금에 대한 결제 과정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쓰고, 아까도 말했지만 쭉 우리가 내는데 바로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배와 연관이 된다는 얘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은 배와 연관된 바로 또 내수를 통하여 가는 건 4가지가 뭐냐, 이걸 갖다 지적하나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될 이야기가 있죠. 이 표를 갖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4가지를 갖다 기억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승처 FAS 배역피죠. 배역까지 간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본선 인도 가격, 그리고 이게 FOB가 되죠. FOB. 그 다음에 CFR,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코스트 플라이트 온 보트 이런 얘기가 되고, 운임료, 보험료가 된 게 뭐가 되느냐, CIF다. 요 4가지가 다 배와 연관된 이야기고, 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7가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한번 좀 짚어주시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금 결제, 대금 결제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신용장이다 하는 걸 이미 제가 앞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신용장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결제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국제 간의 무역에서 대금 결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가 되냐, 신용장이다 그런 말을 했죠.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하고 상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누가? 바로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수입자는 항상 자기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을 가지고 기업이니까 운영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입자 거래 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자야, 네가 만약에 물건을 보내주면 절대 네가 수입자의 은행에 돈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줄게.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수입자 거래 은행이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무엇을?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를 우리는 바로 LC라 불러준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야. 여기 이제 수출자가 있고 여기 수입자가 있다. 그럴 때 이 수입자가 있는 이 뱅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보증을 써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증을 써준다. 근데 이 보증을 쓸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보증을 써줘 하는데 책에는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100억 불이다. 수출의 대금이 100억 불이라면 100억의 돈이 다 있어야만 책임을 져주는 걸 갖다 100% 다 있다. 그러니까 풀마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마진. 풀은 100% 다 돈이 있다. 100% 돈이 있을 때 100% 우리가 은행이 보증 써주는 것, 풀마진제. 그럼 100%를 얘기합니다. 100% 있을 때 보증을 써준다. 그럼 다음이 뭐가 되느냐, 퍼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퍼셜. 퍼셜은 파티얼이라는 말이 되니까 이거는 한 7, 80%가 있다. 그럴 때 보증을 써준다면 퍼셜 마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에 대해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너무나 후진국이었으니까. 그래서 경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며 정말 참 허벌판 속에서 10대에 속하는 경제대국을 만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노마진. 자,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가 야,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 은행에 돈이 없더라도 정부가 보증 써줄 테니까 LC를 떼줘라. 이게 뭐냐면 노마진제다 그런 말이 되죠. 이 노마진제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후진국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0% 전혀 대금이 없어도 이 됐냐?
은행이 보증을 써주는 제도를 노마진 제도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가끔 풀마진, 퍼셜마진, 노마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뭔가? 바로 이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보증을 써줄 때 얼마만큼 보증금이 있어서 써주느냐? 100% 있어야 된다. 풀마진. 그 다음에 70% 80%만 있어도 된다. 바로 퍼셜마진. 그리고 전혀 없어도 된다. 노마진. 이건 후진국에서 우리 마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되죠? 경제를 갖다가 이루겠다고 할 때 그때 기업들이 돈이 없을 때 정부에서 압력을 줬어. 은행아, 정부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국가 한번 경제를 살리자 하는 입장에서 바로 LC를 발행해 줬을 때 노마진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용장에 대한 중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표현지를 LC라고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대금의 결제에 바로 신용장과 결제를 갖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바로 돈 대금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바로 여기는 현물환 방식, 약물상환 방식, 캐시, 바로 돈이죠. 딜리버리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도. 우리가 바로 마치 국내 사람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이 물건과 돈을 막 교환한다. 그럴 때 캐시온 딜리버리다. 그러니까 약자만 딴다면 캐시의 C와 온이라는 말 동시에 딜리버리 그러면 인도죠. COD가 뭐가 되죠? 바로 현물상환 방식이다. 그래 현찰과 물건을 동시에 일괄 타결한다 그럴 때를 이런 COD 기법이라는 얘기를 쓰더라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서류 상환 방식은 서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캐시란 말은 현찰이 되고 여기는 서류, 도큐멘트란 말을 갖다 쓰죠. 서류와 동시에 물건을 바꾼다. 이게 바로 뭐냐면 against는 동시에란 얘기가 되죠. CAB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현찰과 현금과 서류를 동시에 의되냐 교환한다. 아까는 현금과 물건을 동시에 교환한다. GOD, CAD가 되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 도큐멘트 서류라는 얘기가 되죠. 서류를 갖다가 의되냐 기준점으로 서류를 받을 때 돈을 준다. 그럼 DP 조건입니다. 반면에 뭐가 되냐? 서류를 갖다가 받는데 서류를 인수하면 acceptance. 아까는 서류와 동시. 여기는 중요한 얘기가 뭐가 되죠? 서류.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서류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뭐가 되느냐? 대금. 이게 뭐냐? 서류와 대금을 동시에 바꾸는 D&P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이거죠. 근데 서류 인도는 서류를 갖다가 뭐 하느냐? 그럼 받는데 여기 인수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 줄게. 그리고 이거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나중 준다는 이야기. 이 서류를 받는데 왜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환음을 인수해 주는 겁니다. 환음은 바로 예상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한 달 뒤에 돈 주겠다. 여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현찰 거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현찰 거래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외상 거래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DP가 현찰 거래라면 DA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외상 거래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래서 DP와 DA. 그 다음에 유전스 비리란 말이 나옵니다. 유전스는 바로 기한을 가졌다. 기한부 음이란 말을 쓰죠. 바로 음은 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대금을 갖다가 이되죠. 환음을 갖다가 이되냐 가지고 서로가 주고받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수출자는 수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금을 줬으니까 수출자가 뭐가 되느냐? 발행인이 되고 수입자가 뭐가 되느냐? 그럼 인수인이 됩니다. 인수인. 그리고 이 뱅크를 갖다 뭐로 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수취인으로 하는 거죠. 수취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되느냐? 그러면 서로가 이루어질 때 바로 기한을 가진 환음을 환은 세 사람이 둥글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환음이라고 하죠. 환음이든 약소금, 약소금은 두 사람, 환음은 세 사람. 우리 회계학을 배울 때는 회계학에서는 약소금, 환음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입장, 받으름, 내가 줘야 할 입장, 지급음 이것만 배웠고 단 두 사람이면 약소금이라면 세 사람이 되면 환, 둥글게 돌아간다. 환이란 말을 쓰죠. 자, 요 수출자가 발행자가 되고 수입자가 인수인이 되고 수취인이 누구냐? 뱅크가 되어서 바로 돈을 받는 이런 형태를 환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건 기한을 가졌다. 그러니까 기한부음이라고 합니다. 유전스 비리.
근데 이게 반대가 뭐냐? 사이트비. 언제라도 상대가 가져와서 제시하면 언제라도 만기가 없다. 사이트비는 일람급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일람급은 보여주면 바로 그날이 뭐가 되냐? 일람급 출급이다. 일람하면 보여주면 언제라도 돈 내라. 즉각 돈을 주는 거죠. 그래 여기서 현찰 외상이라고 했듯이 여기도 만약에 이건 뭐가 되죠? 외상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죠. 왜? 기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언제라도 돈 내나 그럼 바로 받기 때문에 이건 뭐냐? 현찰 거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두 가지가 대입이 되고 여기도 두 가지가 대입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출자가 바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무엇을?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를 LC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제 신용장이다 그럴 때 신용장은 바로 은행의 예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냐? 위험을 은행이 책임져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신용장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썼죠. 그래서 신용장을 갖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신용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대금을 갖다 지급하는 수단, 즉 금융의 수단이다 이거죠. 금융의 수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 이외에도 또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금융수단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바로 신용장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대금을 갖다 주고받기 위하여. 또 여기에 금융이라는 말은 바로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출했다 그러면 수출된 증거 서류를 가지고 해야 되죠. 은행에 가서 얼마든지 대금을 빨리, 물론 수수료는 받겠지만 수수료는 주겠지만 바로 금융의 수단으로 쓰여진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은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역할. 두 번째는 바로 금융에 가서 해야 되느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 속에 신용장 배경은 충분히 대금 지급, 그 다음에 금융수단이다 하는 이야기를 쭉 했고 이미 앞쪽에 얘기했던 이야기에 반복이 되지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연관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는 물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들 DV 경영학 책 속에서 보면 거의 없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경영. 그렇지만 무역의 시대는 세계는 하나라는 입장에서 볼 때 무역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한 문제 두 문제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 영역이다. 그래 미리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죠. 한두 문제 차이가 바로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영학을 끝까지 우리가 한다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MIS, 그 다음에 국제경영, 바로 국제무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사결정 과정의 계량 의사결정 이런 한 4개, 3개 정도는 다른 교과서에 없더라도 이런 게 없는 게 많죠. 그렇지만 필히 우리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경영의 전 분야를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출 수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며 하나하나 한번 신용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신용장은 아까 얘기했고 여기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뭐 개설은행, LC를 갖다 발행하는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 수입자가 거의 태반이죠. 개설의 의뢰를 신청했다.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바로 LC를 발행하는 은행. 그 다음에 수익자는 바로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 중간에 통지를 해주는 은행. 확인을 해주는 은행. 사주는 은행. 돈을 지급하는 은행. 그 다음에 결제를 인수하는 것. 인수는 바로 여기에 OK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결제은행 등 뭐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가볍게 개설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수입자다. 그리고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뭐가 되느냐? 거의 개설은행이다. 수입자는 수출자다 하는 얘기가 되고 중간에 통지해주고 확인해주고 매입해주고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용장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수해주는 것 환음을 인수해주는 이런 역할을 갖다 우리는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가볍게 그래도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무역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경영이 맨 먼저 뭐 우리 경영 일반, 마케팅, 인사관리, 제가 더 하나하나 영역, 신용, 생산관리 한 분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하되 국제 경영까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잘해두는 것이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보든 어떤 공부를 하든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노트를 좀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노트 정리가 잘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서브노트. 이 서브노트를 얼마만큼 잘 꾸미느냐 그러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대충 하는 것보다도 주간 객관을 다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엎을 수 있게끔. 다 의되느냐? 도전할 수 있게끔. 이제 서브노트가 있다면 서브노트에 이면은 뭐가 되죠? 서란 말이야. 이쪽 면은 이면지로 돌아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갖다 두고 나중에 혹시 공부를 하다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막 쭉 집어치고 이런 복잡해 못 봐. 한 면만 딱 쓰고 다른 쪽은 이면지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면이 되면 뭐가 되냐? 여기에다 더 첨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저희들 책 속에서는 바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책 속에 옆에 쓸 수 있게끔 이면지를 넣는 이유도 바로 한 권의 책을 통하여 다 돼야지 따로따로 이래 두는 건 안 좋다. 그래서 물론 노트를 쓸 때도 이렇게 만약 책 속에서 모든 노트가 다 끝난다 그러더라도 바로 양면을 다 활용하는 이런 방향이 돼야지 막 뒤에 더덕더덕 붙고 그 다음에 뭐 쪽지가 붙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서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깔끔하게 노트를 잡는 거 바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전해드리면서 자 그래서 국제경영도 우리가 꼼꼼하게 이 시간 더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은 시사성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마다 우리는 시사에 강한 내용이 굉장히 경영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영은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하나 논제를 두고 하나하나 우리가 뭐냐 그러면 논제에 의하여 좀 풀어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하나의 논단에 대하여 설명하는 식의 스타일의 경영도 요즘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양면을 이론도 공부하고 시사성 이야기까지도 하며 이제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이 끝난 다음에도 새로운 이슈로 계속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화하는 경영학을 따라가기 위하여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만 들어도 완벽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끝까지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중간에 이건 안 나와 이건 나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을 잘못하면 오랫동안 함정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과감히 공부하는 영역을 넓혀서 확실하게 도전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뭐 이건 나와 이건 안 나와 이런 말을 단정하는 건 매우 어리석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전강 내용까지 국제경영 끝나면 우리 이제 뭐 논제를 갖다 하나씩 두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 논제마다 왜 되느냐 그러면 문제화되는 경영을 갖다가 좀 더 정리를 해서 확실한 이론과 이제 논제를 가진 어떤 시사성 이야기까지 대비가 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떤 문제를 풀든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약속을 드리며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노트도 잘 작성해달라. 그리고 우리 책에서 한 면은 인데 없는 부위는 노트를 옆면에 써서 같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